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전한 보도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소식을 알린 YTN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풀어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전한 프로그램 글로벌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일상 속의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았는데요. 또 코로나19 관련 뉴스 시청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계 포털 홈페이지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들어볼 텐데요. 자,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음에 들지 않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을 불법 사찰하고 활동까지 막았다는 국가정보원의 기록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알고리즘에서 관계자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보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지난 1월 29일 방송됐었죠. 출연 배제, 보수 언론 동원, 부정적 이미지 부각, MB 연예인 죽이기 실체 보도가 있었고, 이것을 이번 주 잘한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네. 이번 보도는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작성 문건들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국가 권력, 특히 정보 기관에 의해서 법적 근거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시민 사찰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보도는 이런 범죄 행위가 정권의 일각 한 구석이 아니라 그 핵심부를 중심으로 자행됐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확인시켜서 정보기관 개혁과 시민들의 국가 권력 감시 통제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사실 해당 문건은 YTN 보도에 앞서서 1월 21일 경기신문에 의해 기사화 됐었는데요. 다른 중앙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이를 자세히 보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와중에 YTN은 이를 리포트로 다뤘고, 또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알고리즘에 이 문건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와의 단독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적극적인 보도에 나서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언론의 행태 중에 좀 고쳐야 할 행태 중에 하나가 딴 데 나오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기사를 이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도를 하는 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언론은 MB 성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서 좀 씁쓸했어요. 이 불법 사찰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 기사화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보도를 쏟아냈습니까? 엄청나죠. 모든 언론에서.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연예인들 또 체육인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언론도 불법 사찰을 자행한 국가정보원과 어느 정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권력기관들이 동원된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였다는 것이 이번 자료 공개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불법 사찰이 자행됐을 때는 떠들썩했던 언론들이 그 문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YTN에서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룬 건 대단히 잘된 보도였고 잘된 출연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국내 정보수집 권한은 국정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찰에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경찰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연성은 언제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언론들이 이런 불법적인 사찰과 공작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야 되고, YTN도 그 가운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이런 불법적인 사찰, 공작, 불이익 주기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뒤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회에
취약계층과 소외 집단의 모습을 담은 YTN 보도들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셨는데요.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 비대면에 더 소외된 취약계층, 단절, 무기력 가중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아이템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힘든 노동 환경에 노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뉴스가 여러 번 다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아니면 탈북민이나 아니면 스마트 미디어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쪽방촌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시청각적으로 불편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우리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해당 뉴스를 보고 조금 반성을 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는 소외된 취약 집단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기를 시켰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회는 거기에 대한 각성과 반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보도는 저도 보면서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코로나 얼마나 불편할까. 네. 특히 비대면으로 네. 한다는 건 뭐 각종 장비를 많이 활용하는데 또 고령층이나 노령층 중에 그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소통의 기회를 많이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뭐 대재난에서 약자가 항상 더 힘들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각인시켜주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보도 또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뉴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쉬운 뉴스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YTN의 뉴스 전반에 바라는 사항, 요청 사항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1월 25일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길어질 줄 의료진이 기억하는 코로나 1년. 네. 이 보도는 1년을 넘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치료의 그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런 의료진의 노고를 상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의 인터뷰에서 성별 균형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더 좋은 뉴스가 되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간호와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터뷰 대상으로 여성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도는 돌봄과 치유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는 해당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 인력들의 역할과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YTN의 보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YTN에 바라는 점, 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 구성에 있어서도 참 고민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 두 기사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1년을 이제 되짚어보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반 리포트보다 길이가 약간씩 깁니다. 다양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일단 뭐 내용은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평가원님 지적대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라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굳이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화면에 담을 때 뭐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료 현장이잖아요. 진료 현장에서 그런 걸 다 따져서 인터뷰를 해주십사 요구하거나 계속 거기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하면은 조금 진료 현장에 방해되는 측면도 외람된 측면도 있고 하다 보면 다양한 현장에서의 그 이유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겠죠. 좀 더 일찍 발제를 해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좀 다양한 곳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뉴스라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을 쫓고 매일매일 발생하다 하는 것을 챙기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뉴스 자체는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따뜻하고 좋은 뉴스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좋은 뉴스이지만 그렇지만 가끔씩은 언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리고 성별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막 인터뷰 섭외를 해놨는데 왜 다 남성 간호 인력 좀 이렇게 하면 그분들 바쁜데 또 시간을 뺏고 막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뭐 구급대원이라던가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앞으로 하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분명히 다양한 목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타격을 YTN이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월 26일 방송된 이재용 총수 공백 장기와 대규모 투자 결단 불확실 보도입니다. 이번 보도는 그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판결 확정으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면담과 정보 파악이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옥중 경영이 장기간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여부라든가 이런 그 주요 경영 결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나 그 평가는 빠뜨린 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어려움 또 그 불안감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그 빨리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기를 바라는 그 현 삼성경영진의 입장을 은근히 대변하고 그 분위기를 잡아주는 군불대기식 보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YTN이 그 기존 그 다른 많은 언론들의 태도와는 좀 차별화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다른 또 근본적 문제로 삼성전자의 꼭 그 전문 경영 체제가 아니라 오너 경영 체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뭐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현 삼성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아파할 수도 있는 그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또 근본적인 정당성을 점검하는 그런 보도를 한번 오히려 기획해서 내보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감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평가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해당 뉴스를 보고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YTN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들이 삼성의 오너 관련 뉴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시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대기업의 불법에 좀 간대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국민의 감정에 읍소하는 아니면 어떤 고려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보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기업 입장에서의 그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시선을 공동체와 사회 쪽으로 언론의 시선을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광고 때문에 뭐 이렇게 눈치 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이 해당 언론사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두 분 지적에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사를 보면 일단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삼성의 입장만 기사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는 순간 지적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광진 앵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사 보면서 저렇게 삼성 기사만 나오면 안 되는데 보도국 회의 때 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좀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보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이거 정말 해봐야 될 것 같고 보도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보도는 경제부에서 바로 그걸 다 할 수 없다면 뒤에 저희가 뉴스를 할 때 균형 있게 그 반대편에서의 목소리도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미국 게임스톱 사례를 계기로 공매도가 이슈가 됐습니다. YTN은 최근 일반 투자자의 60% 이상은 공매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 주식 투자 열기에 동참한 20대의 반대와 생각보다 반대가 많은 70대 비율이 눈에 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매도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도 있었는데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20대들이 지금 증권장에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걸 해서 적당하게 견제 장치를 해야지 공매도를 반대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무슨 그런 걸 내면서 공매도를 해야 당연한 거지. 기사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매도는 과열을 잠재우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댓글에는 그러나 공매도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는 기사도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미국에서는 공매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차입 공매도도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환 기간을 사실상 무한 연장할 수 있고 무차입 공매도도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인지 납득이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 나서 도입할지를 검토하고 시행하라는 의견과 전업 투자자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법만 엄격하게 개선하고 공매도 재개하기를 바라는 중이라는 댓글이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증권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더 공정한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해도 금융당국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공매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라면 누구나 시청자들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YTN 취재진은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현장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하 72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봤는데요. 공중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뿌리자마자 이렇게 공중에 안개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극조원 냉동고에서 방송하는 모습에 놀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생중계했던 김다인 기자는 냉동고에 들어가자마자 눈썹과 콧속이 얼어붙었고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전했습니다. 1분 이상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솔자의 말에 따라 이 장면은 4대번을 드나들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화면을 찍은 온승원 촬영기자는 섬세한 카메라 조작을 위해 장갑도 끼지 못한 채 고생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 YTN 사이언스 채널의 양회영 기자도 극조원 냉동고에서 취재한 바 있습니다. 영하 80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에 젖은 티슈를 들고 들어와 10초 정도 지나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혹한이 불어닥친 거리에서도 YTN 취재진은 생생한 순간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만에 밖에 놔둔 라면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고두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는 시청자의 의견,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곳에서는 헬멧 등 제대로 된 장비를 착용하고 너무 무리한 취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YTN 사이언스의 양회영 기자를 만나봅니다.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와 함께한 삶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달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감도 있겠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오늘은 YTN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백신에 대한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입니다.
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백신을 보관하게 될 영하 80도 콜드체인 실제 그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백신 접종에 필요한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정리해 주시고 보도를 해 주셨는데, 자, 이달부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부분이 나는 그러면 언제 맞게 될까,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신다면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하지만 접종 순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도 다 다르고 물량도 다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맞는 1순위 대상자들은 우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입니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이 입소자들, 종사자분들 이제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일반 노인시설, 이제 복지시설이나 이런 일반 복지시설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2분기에 맞게 되고요. 또 2분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성인분들은 3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올 7월부터 맞게 되는데요. 자기의 접종 순서가 되면은 이제 정부 시스템에서 예약 문자나 예약 안내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자기의 접종 시기는 이제 정확한 안내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해외에는 또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죠. 네, 시작하지 않은 문제니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비슷한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서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가장 비슷한 백신 접종이 독감입니다. 여기서 62세 이상의 독감 접종 예방률을 보면 여기가 한 약간 70% 정도 언저리로 접종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 고연령층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제 62세 이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60% 정도는 결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효과적인 이 백신 접종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이 운송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보관도 중요합니다. 콜드체인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영하 80도 안에서 취재를 했는데 상상이 안 돼요. 좀 취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사실 분명히 저희 집에 있는 가장 최대한의 방한복을 챙겨 입고 네. 취재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영하 80도 창고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멘트를 하는데 멘트를 저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문이 뒤가 탁 열렸는데 허벅지 뒷부분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예. 이 되게 차가운 기운이 막 칼로 찌르듯이 엄청난 냉기를 느꼈고요. 근데 멈출 수 없으니까 멘트는 끝까지 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를 받지 못해서 더 여러 번 하느라고 더 추위를 오래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엄청 추울 것 같긴 해요. 추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콜드체인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추위까지 동반하면서 이제 안에서 지켜봤을 텐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영하 80도를 유지하는 창고는 굉장히 80도 자체가 잘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화이자 백신을 보관을 했을 때 보관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정부에서는 물류 창고 자체를 또 심지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눠서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군데에서만 했을 때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전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군데로 또 이원화를 해놔서 보관에는 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통면에서 봤을 때는 영하 20도 냉동 트럭 안에 이제 화이자 백신만을 위해서 특수 박스, 영하 80도까지도 유지가 가능한 특수 박스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중으로 이제 온도를 막아내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접종 기관에 갔을 때도 그 박스 안에서 있으면은 거기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접종 기관마다 뭘 또 따로 유지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는 화이자는 박스 자체가 무조건 5일까지는 최장 있어도 가능한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라서 5일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 접종센터에 갔을 때 5일 안에 무조건 이 박스 안에 있는 분량이 다 접종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접종센터별로 초저온 냉장고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넣어놓고 접종을 하기 바로 직전 1시간 전에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앞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코너 속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OX로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을 팍팍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종할 때 백신 선택권은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없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의 선택권은 있는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내 접종 시기를 놓쳤어. 그러면 못 맞는 건지 이 부분. 네, 맞습니다. 네, 예약을 한 상태에서 접종하러 간 당일날 이제 만약에 뭐 열이 나거나 몸이 갑자기 아파서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다시 예약을 잡아주지만 자발적으로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순서가 제일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뭐 다른 이제 뭐 백신,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맞는 게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다른 백신들을 섞어서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실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백신과 코로나 백신 사이에는 최소 2주 정도는 접종을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완치자 그리고 평소에 질환이 있는 분들, 뭐 당뇨병이라든가 있는 분들도 접종 가능합니까? 네, 접종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네, 우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됐을 정도로 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위험성이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고 난 이후에 이제 회복된 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이 부분도 실제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맞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 연구 사례에서 조금씩 맞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백신 보도 뭐 워낙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 잘못 말을 해도 또 지적하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특별히 보도를 할 때 유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부작용의 임상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알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 내에서는 이 사람이 기존에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었고 뭐 알레르기 반응은 언제 나온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값이 도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가의 이야기도 사실은 약간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여러 분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전문가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백신보다 훨씬 관심도 많을 거고 조금만 뭐 맞고 나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또 뭐 언론에 얘기도 많을 거고 또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뭐 불안감을 또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해외 리포터의 활약으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글로벌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속속 백신 접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YTN DMB 글로벌 리포트가 소개했습니다. YTN DMB의 글로벌 리포트는 해외 리포터들이 세계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신 확보의 어려움으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 갈등마저 초래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소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에도 하루 8천여 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백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와 의료진 인터뷰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정치인이 백신 수급의 우선순위로 인구 밀집도, 피해 정도, 이동성, 그리고 경제의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제 기여도에 따른 지역별 백신 수급을 달리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지위와 여러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반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발생할 효과나 부작용 및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리포트의 지난 방송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여러 나라의 이슈들을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